그래서 1번은 기말 결산의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결산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기간별로 끊어서 결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고, 요 2, 3, 4가 회계 기본 가정이고, 2번은 원장 차기월로 마감하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인데, 여기서 기부금은 비용이죠. 기부금은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해요. 이거는 손익으로. 그래서 요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요 개발비, 저장품, 선수금은 요거는 요거 부채, 요건 개발비는 자산, 무형자산, 저장품, 요건 재고자산, 요런 것들은 차기월, 전기월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뒀다가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니까 내년도에 수익으로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자리를 활용하여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바르게 계산한 거 그랬는데, 기초자산, 기초부채 있어요. 그럼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은 얼마죠? 기초자본은 빼면 요거 나오죠? 16만원 나오죠? 80만원에 64만원 빼니까, 기초부채, 기초자본은 주어졌구나. 기초자본은 주어졌어요. 요 기초부채는 16만원인데 기초자본이 주어졌으니까 요건 됐고, 그 다음에 기말자산이 있고 기말부채가 있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요거는 기말자본은 90만원이에요. 기말자본 90만원이고 기초자본이 64만원이면 기말자본이 더 늘었죠. 요거 빼면 90에서 64만원 빼면 26만원 나오죠. 26만원. 26만원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근데 여기 총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당기 순이익은 26만원이니까 요 총 비용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36만원. 다시 말하면 총 수익, 금년에 총 수익이 36만원인데 비용이 10만원 발생해서 빼니까 순이익은 26만원이다. 그래서 36만원 3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 그리고 기초 자본은 주어졌으니까 기초 자산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자본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기초 부채를 구한다 그러면 16만원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26만원 나온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90에서 64 뺀 26만원이다. 10만원 더하면 36만원이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미수금 자산, 그 다음에 차량운반부 자산, 당좌예금도 자산, 선수금은 부채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다음 자료로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 각 계정의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이건 그냥 T자 그리면 돼요. 이렇게 T자. 재무상태표. T자 그리면 이쪽에 자산이 들어가고 이쪽에 부채 들어가고 이쪽에 자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차대비는 똑같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자본금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쪽에 자산 요거 두 개가 자산이고, 이쪽에 그 외상매입금을 가로로 하고 여기 요거 미지급금도 대변 들어가고 이익잉여금도 대변 들어가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도 대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30만원, 70만원, 100만원에서 요 15만원, 30만원, 10만원 빼요. 그러면 55만원 빼요. 100만원에서 55만원 빼니까 외상매입금은 45만원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T자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숫자만 적으면 돼. 이렇게 이거 시험 문제 계산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T자로 해요. 그러면 30만원 쓰고 70 쓰고 대변에 나머지 미지급금 15만원, 30만원, 10만원 쓰고 그 외상매입금을 이렇게 가로로 하고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과 특징이 아닌 것은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나온 거예요. 자,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한다. 측정이라는 건 이제 얼마가 들어갔냐,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고 보고를 한다.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 가정한다.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아니에요. 이거는 현금주의야.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3번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의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 가정은 1번, 이제 여기 요건 기간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은 별개로 기업의 관점에서, 이거는 기업 실체의 과정이에요. 뭐 삼성전자 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재용 입장에서 하면 안 되죠. 3번이 맞고요. 다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그 첫 번째 프린트에 다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 작성 기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틀렸어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해야 되니까 요거 1번도 틀렸고, 2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아요.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은 1년이 좀 초과되더라도 그냥 유동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1년 기준이에요.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틀렸어요. 이거는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 자본거래의 결과인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하고 바뀌었어요. 요거는 주주와의 거래. 이익여금은 요 영업활동.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7,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8번. 다음 회계 전표 처리 후 시산표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뭔가? 시산표라는 건 차대변을 합계를 맞춰봐갖고 맞으면 제대로 계정에다 정기한 거다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지만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동일한 분계를 중복으로 입력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차변 분계 입력 후 대변 분계를 누락했다. 요 2번은 발견이 되겠죠. 왜냐면 한쪽만 분계를 입력하고 대변 분계를 안 했어. 우리 이거 실기 그때 해봤잖아요. 전표 입력할 때 한쪽을 빼버린 거예요.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이거는 발견이 안 돼요. 상대방 계정을 잘못 입력하든 어떤 계정이거든 차변건 차변에 가고 대변과 대변에 가면 합계는 맞게 돼 있어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입력해도 이거는 시산표는 금액만 합계만 맞춰보는 거라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나 2번은 발견이 돼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 자, 이거 그때 가르쳐 드렸죠? 표를 믿으려면 검증을 해봐야 된다. 신표 검증. 그러면 신표 검증 딱 나오죠? 목적 예피.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목적 예피, 목적 적합성은 적시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피드백 가치. 글쎄요. 지금 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주요 속성을 말한다. 맞아요. 속성이야. 믿을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표 검증, 표를 검증하면 그래 검증해서 이렇게 믿을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것도 맞아요.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맞아요. 비교 가능성은 요거보다 중요한 거다. 아니에요. 4번이 틀렸어요. 비교 가능성은 이거는
그 보충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비교가 가능하면 좋지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보가 목적에 적합해야 돼. 내가 삼성전자 이번에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는 5가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산표가 아니야. 자,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에 대해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 맞는 거 잘 봐야 돼요. 저 시험 볼 때 틀린 거 맞는 거 그런데 이걸 잘못 읽어갖고 아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잖아.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를 아니가 포함한다고 배웠죠. 앞에서 프린트에서 감가상각이나 대순상각 같은 거. 재무제표는 특정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그 경제학자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일본이 채권 그 이자율이 4%가 넘어갔대요. 미국하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싸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가 일어날까봐 지금 일본이 까딱잘 못하면 일본하고 미국이 까딱잘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이자율을 낮추자. 뭐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빚이 많아지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뒤에가 사채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본이란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 자녀 청구권이다. 맞아요. 자본은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기업을 청산할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주주 지분으로 이제 이건 주주의 몫이에요. 자본은. 지금 우리 회계 1급은 법인 기업을 배우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을 사는 주주들 입장입니다. 개인 기업은 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고 회계 1급은 법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주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이 재무상태표 자본은요. 현재 그거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15만 원 가죠. 15만 몇천 원 해요. 근데 이게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지금 15만 원에 사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자본금은요. 요 100원 곱하기 발행주식수가 발행주식수 곱하기 요거는 액면이야. 액면. 발행가액은 15만 원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면 15만 원에 발행하는데 우리 자본금은 액면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총액과 일치해야 돼요. 액면총액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액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이제 2번 당좌자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뭔가 골라보세요. 타자가 우성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만 일전을 준다. 타자,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맞죠? 보통예금. 그러나
선일자 수표는 수표인데 날짜를 미리 지정한 거야. 너 3개월 있다가 이거 수표 써. 그럼 이거는 어음이야, 어음. 그래서 이걸 발행하면 지급어음, 받으면 받으러음.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우표는 통신비예요. 여기 지금 소모품비라고 나왔는데 우표 같은 거는 통신비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편지 붙일 때 그 우표 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2번. 다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좌예금 통화대형 증권 우편한 증서 맞지만 받으러 오면 해당 안 되죠. 맞죠? 다음 중 채권 관련 계정의 차감적 평가 계정,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잖아. 그래서 4번 대손충당금이 맞아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재무상태표에 BS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여기 대손충당금이 1원이다. 그러면 요거 빼가지고 99원 요렇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차감적 평가 계정 이렇게 빼가지고. 왜냐면 외상가 100원 받을 거 있는데 1원은 띠낄 것 같아. 그럼 99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도 평가 계정, 재고자산 평가충당금도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감가승강 누계액도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다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요거는 이제 채권에 관련 그랬으니까 채권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나 미수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맞아요. 이거는 사채의 차감 항목이고, 퇴직급의 충당금은 그냥 완전히 부채예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증권인데 국사공주라 그랬죠. 국채, 사채, 공채, 주식.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단기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외화자산 평가도 꼭 해줘야 돼요. 달러같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단기매매증권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기 때문에 이건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건 미실현손익으로, 이거는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인데 매도가능증권은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게 뭐냐면 미실현손익이야. 미실현손익.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장기간 보유할 거다. 그러면 이번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슬퍼할 거 없어. 왜? 또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간 투자기 때문에 꼭 단기 비용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실현되는 거, 이건 실현이 안 된 거란 말이야. 다음 중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거.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내가 사고팔고 하려고 하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그 1년 이내 팔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유동자산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고 매도가능증권도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2번은 조금 이따 하고,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하나로 분류한다. 지분증권은 주식이에요. 주식.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채권이에요.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요, 이거는 주식도 되고 채권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2번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뭐로 분류해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야 돼요. 요 2번에 매도 가능 증권이 틀린 말이에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그 집을 하나 샀는데 반드시 집 등기할 때요, 채권 사라 그래요. 그 채권을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채권을 40년 상환으로 국채를 발행했대. 일본이 옛날 경제 위기 닥쳤던 거 알죠? 잃어버린 30년 그래가지고 그때 4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대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가. 보통 10년, 20년 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여자 수상이 돈을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뭐를 활성화시킨다고 AI에 투자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그 사람 돈 풀기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채권값이 확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난린가 봐, 지금. 일본이 부채 비율이 260%래요, GDP에. 미국은 120%, 한국은 지금 50%인데 한국도 지금 50% 넘어가면 위험하대요. 우린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다음에 거래를 반영할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 금액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4,200원에 취득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이 필요 없어. 여러분 옷 살 때 정가대로 삽니까? 깎아서 삽니까? 깎아서 사죠? 근데 주식은 오히려 더 비싸.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100주를 4,200원에 보유했어. 그러면 얼마예요? 100주 4,200원이니까 공 2개 붙이니까 42만 원이죠? 맞죠? 42만 원에 취득했어.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42만 원, 대변에 현금 42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하고 따로 쓰니까 여기에는 가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7월 1일 날 보세요. 한국의 주식 100주를 4,300원에 처분했대. 그러면 42만 원짜리를 43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여기 현금이 43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42만 원이 나가고 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야.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그랬잖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만 원이 발생한다. 이건 맞아요. 1번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 수수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만 가산 안 해요. 다른 거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 다 가산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지금 처분 이익이 만 원이 생기면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처분 이익.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수수료 비용이 2만 원이 들어가서 이 수수료는 비용이야, 비용. 비용이 2만 원인데 여기 처분 이익은 만 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는 만 원을 손해 본 거지. 단기 순이익 만 원이 감소한다.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1번도 맞는데 3번이 틀렸어.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만 볼 때는 만 원 이익 받지만 처음에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어? 수수료가 2만 원 들어갔잖아. 수수료가 2만 원. 수수료가 2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자, 1월 1일 날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단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 120이 대손 처리다. 띠꼈어 이제.
이제 실제로 띠낀 거야. 이거는 결산 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로 띠꼈으니까 이건 대변에 지금 200만 원이다. 외상값 200만 원인데 그 당기에 외상값 잔액 200만 원 중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120이 대손된 경우에 인시가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 이거 충당금부터 메꿔야죠. 그럼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상매출금 12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있는 거 다 메꿔줘야 돼요. 100만 원. 120. 그럼 20만 원은 충당금이 모자라지. 그러면 요거를 대손상각비 요렇게 분개를 해줘야 돼. 그러면 당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지금 2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외상값이 실제로 띠낀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산 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상값 실제로 띠낀 거예요. 8번. 다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기말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반영한다. 이거 뒤에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거 맞아요.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산합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아시겠죠? 꼭 구분하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쓰는데 이거는 가산합니다. 처분 시 발생한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맞아요. 단기 비용이나 단기 수익으로 합니다. 보유 목적에 따라 당좌 자산 또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당좌 자산. 이거는 그 매도 가능 증권 당좌 자산 1년 이내로 이게 이제 팔려고 하면 요 당좌 자산 현금하고 빨리 바뀌는 거니까 투자 자산은 장기간 이제 보유할 땐 투자 자산이에요. 근데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 하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이게 보통 분류하죠. 자, 이제 재고 자산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재고 자산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배우셨죠?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 연수학계법은 아니죠. 요거는 감가상각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아까 수량 파악하는 거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혼합법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 두 개죠. 그러니까 다 하고 마죠? 다 하고 마.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자료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매출원가는 어떻게 나온다? 기초상품에다가 매입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그냥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매입운임은 더하는 겁니다. 매입 할인은 요건 빼줘야 돼요. 단기 매입액도 더하고 기초 플러스 매입 매입액에다 매입운임 더하고 기초에다 이거 더하고 기말 재고 요거는 빼줘야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510만원 나옵니다. 기초 플러스 매입 요 할인 매입 할인하고 기말을 빼주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해야 되죠.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이건 그냥 토지야, 토지.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맞죠? 판매 목적이어야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이거는 그 매도 가능 증권 투자증권이죠. 투자자산이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이건 건물이지 그냥 뭐 회사 업무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약국의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이건 뭐야? 이건 상품이잖아. 재고자산 맞죠? 제조업 공장의 생산 완제품. 이거 제품이니까 재고자산 맞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판매 목적 토지. 판매 목적이잖아. 판매 목적인 게 재고자산이에요. 병원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 이거는 건물이잖아. 이건 토지하고 건물이지.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유형자산이지. 유형자산.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며 5월에 상품 매입은 35만 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 원이다. 매출 총이익률이 매출액의 20%라 한다면 5월 말 상품 재고는 얼마냐? 이거는 그냥 T자에다가 기초, 여기 기초, 요 상품 계정의 T자에다가 여기 기초가 50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매입액 35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을 집어넣으면 여기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없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란 뜻이야. 20%이다. 그러면 2, 6, 12, 12만 원이야. 이익이. 자, 이익이 12만 원이에요. 요게 매출 총이익이야.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매출원가는 48만 원이죠. 이해 가시죠? 60만 원이 20%니까 2, 6, 12, 12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원가는 요거 뺀 60에서 요거 12만 원 뺀 48만 원이야. 그럼 여기다가 48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 차이가 기말재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게 지금 85만 원. 여기도 85만 원. 그럼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37만 원 나오죠? 37만 원. 정답은 2번이 되죠. 이해 가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의 20%가 이익이니까 2, 6, 12 해서 이거 매출액에서 이익 빼니까 매출원. 근데 잠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매출액의 20%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달라요. 계산이. 매출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20%.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야 돼. 그때는 곱하기 20%가 아니라 나누기 1.2. 여러분들 그 1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만 원 부가세 포함했다. 그러면 11만 원에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1만 원 나누기 1.1 하면 그 부가세 만 원 빼고 그 물건값이 나오죠? 그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거기 모의 매출액의 20%다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의 자료는 12월 30일 결산 자료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주고 요거 매입 애누리 환출도 빼주세요. 왜냐하면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근데 매입 애누리 환출은 매입액에서 이만큼 반품시키거나 값을 깎아준 거니까 빼야 되겠지. 그러면 금액이 여기다가 10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매입액 5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환출 70 빼고 기말재고 400 빼니까 1030만 원 나와. 그럼 1030만 원을 바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래서 매출원가로 보내줘야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비교돼야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그 결산정리사항인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분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다음 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매출 운반비는 필요 없어요. 매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 따로 쓰니까 기초에다가 요 기초 상품에다가 요거 더해요. 요거 더해. 기초 플러스 매입.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빼주세요. 그리고 매입은임도 더해주세요. 매입은임은 매입액에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매입액 더하고 자 40만 원에다가 40만 원에다가 120 더해. 그럼 160
160에다가 여기 30만원 빼니까 130. 그 다음에 5만원 더하니까 135만원. 요게 매출원가야. 아니 125만원인가? 135만원 맞다. 135만원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 135만원 나왔죠?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 더하고, 순매입액은 어떻게 나와요? 총매입액에서 운반비 더하고, 요 운반비 더하니까 요 125만원.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를 두들기면 돼. 기초에다가 매입 더하고 기말은 빼고 운반비는 더하고, 그럼 135만원 나와. 그러면 135만원을 요 매출액이 170이니까 170에서 135만원 빼니까 35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35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계산하는 게. 9번.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는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입고된 재고 중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출고된다고 간주하는 방식이다.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해 현실성 이해도는 높지만 물가 상승 시에 수익보다 낮은 원가가 대응되어 이익이 과대 예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뭐? 딱 읽으면 나오죠, 답이. 그죠? 그 다음에 상무물산의 재고자산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요거는요, 매출액만 따져. 매출액이 몇 개인가만 보세요. 매출액이 몇 개인가. 3개죠, 매출액이. 여기 500개. 요거 2000개하고 요거 500개. 그럼 매출을 몇 개 했어요? 2000개 매출했죠? 그러면 2000개, 매입은 몇 개 했어? 매입은 3000개 하고 2000개 하고 몇 개 했어요? 5000개 했죠? 맞아요? 매출이 2500개. 맞아요. 2500개. 매출이 2500개. 그러면 매출이 2500개면 이게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부터 팔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3000개 중에 2500개 팔았으니까 여기 3000개 중에서 몇 개 남았어요? 500개 남았고 단가가 얼마였어요? 300원. 그럼 여기 15만원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고스란히 다 넘었죠? 2000개는 그대로 다 넘었죠? 2000개. 그럼 248. 요거는 80만원. 요거 2000개 그대로 다 넘었으니까 400원. 248, 80만원. 합치니까 얼마 나와요? 95만원.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총평균법이라면요, 여기 매입 수량이 총 5000개잖아? 그리고 요 곱한 금액 있지, 곱한 금액. 요 곱한 금액. 곱한 매입 금액이 요거는 3000개에 30이니까 요거는 90만원. 요거 5, 25, 25만, 요거 매입한 거 2000개 40이니까 80만원. 그럼 합치면 170. 170 나누기 5000개 하면은 단가 나와요. 그 단가를 기말재고 여기 5000개 총 매입한 거 중에 2500개 팔았으니까 2500개를 그 단가로 곱하면 기말재고가 나와요. 총평균법은.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한 이론은 다 한 거예요.